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지난 10월 16일 29번째 방송의 오프닝 원고로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동안 가수 손병희 씨, 현대차 정규직 박성락 씨와 정필원 작가라는 돌발 상황 때문에 미뤘다가 이제야 소개하는 원고입니다.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 3부 1회 첫 장면에 보면 다짜고짜 구고신에게 수사관이 북한 언제 갔다 왔어? 북한 갔다 왔잖아. 날짜가 언제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문이 끝난 뒤 수사관들은 그 만화에도 나오지만 밥을 어디서 먹을 건지, 그 집 여자 예쁘지 않냐? 뭐 이런 대화하는 장면 나오죠.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가혹한 고문을 하던 수사관들이 손 털고 돌아서면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아내 걱정을 하고 아이들 시험 점수 걱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자상한 남편, 인자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어느 구조 속에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 보면 아랫사람들에게 정말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근처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더니 그 옆자리에 젊은 여성들 몇 명이 들어왔는데, 대화 내용이 얼핏 들리는데 보니까 근처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들이더라고요. 대화 내용 중에 거의 90% 정도가 직장 상사 흉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쓰레기통이 바로 자기 옆자리에 있는데 날 보고 갖다 버리래.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그 인간도 가정에 돌아가면 자상한 남편이거나 인자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인사노무 관리자들이 또는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 간부들이 예의가 없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본래 경영자들보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그 예의 없는 주장이 경영자들의 예의 바른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고대 노예제 사회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이 노예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품위 있고 예의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예 제도가 철폐돼야 한다는 노예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노동자 임금은 인상돼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번째 노동학개론 역시 그런 주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종강의 노동과 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고임금을 받는다는 한 제조업체 노동조합의 교육이 있어서 내려간 날, 마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회사 시설 일부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회사 내에 들어와서 설비 공사를 담당하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장 뒷자리에는 회사 인사노무 관리자들이 진을 치고 앉았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시간을 할애받아 하는 교육에는 회사 인사노무 관리자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가끔 있거든요. 회사는 곧 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어서 경력이 오래된 고참 직원들부터 명예퇴직 대상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회사 인사노무 관리자들 눈에 들어서 회사에 살아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순서로 인사말을 하던 노동자위원장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조합원들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른 회사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와 점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청회사가 있어야 하청회사도 있는 겁니다. 하청회사 노동자들이 원청회사의 경영권을 저렇게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들은 정문에 나가서 며칠 동안 하청회사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뒷짐 만지고 수수방관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 인사노무 관리자들 앞에서 충성 경쟁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름대로 성의껏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같은 노동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같이 일하면서 다 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상황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도 마련한 겁니다. 정문에 나가 서 있던 조합원들이 스스로 원해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회사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조합원이 위원장의 말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하청회사 노동자들이 만든 그쪽 찌라시 보고 발언하는 겁니까? 이쯤 되면 충성도 가히 꼴불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은 그 소수의 조합원들의 발언에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었지만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을 뿐 발언을 제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현장에서 부쩍 힘을 얻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한다고 대기업 노동조합을 비난할수록 현장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전한 활동가들이 위축되고 노사협조주의와 애사심을 표방하는 온건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에 치러졌던 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두 사람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한 후보는 비교적 높은 직급을 가진 고참 조합원들의 지원을 받았고 다른 후보는 주로 하위직에 있는 젊은 조합원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고참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노사협조주의와 애사심을 표방했고 회사는 당연히 그 후보를 엄청난 물량 공세로 지원했지요. 젊은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를 중요한 비중으로 주장했습니다. 굳이 어용과 민주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상급직 고참 조합원들의 지원을 받는 후보는 어용이요, 하위직 젊은 조합원들의 지원을 받는 후보는 민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 민주파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요즘 상황에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교육을 마치고 나서 노동자 간부들에게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래? 하고 물었더니 한 간부가 답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과잉충성해서 회사 눈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사노무팀이 다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 물불 안 가리고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어하는 놈들이 항상 있는 거죠. 전에는 숨어서 하던 비굴한 행동을 이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후 서너 시쯤 됐을 때 위원장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견디느라고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한 노동자 간부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위원장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오후만 되면 항상 눈이 저렇게 빨갛게 충혈돼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정신병 걸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정부와 언론이 대기업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공건하게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서 참 이상하게도 현장에서는 진짜 노동귀족들의 주장이 부쩍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노동귀족이라는 비난을 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어색한 사이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대표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함께 하다가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 박성락 씨와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의 아트 디렉터, 만화계 전문 용어는 어시라고 하더군요. 그 일을 맡고 있는 정필원 작가의 대화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지나가는 웹툰계의 별에게도 물 한 잔 주신다는 노동학개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네. 또 계시네, 오신 분이. 네, 실례합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가객인데요.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너무 이야기하다가 그냥 도중에 마쳐서요. 아쉬워서 이번 주에도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야기꽃을 한번 다시 피워봅시다. 네. 그 정필원 작가님은 네네. 이제 세간에 들리는 소문이 네. 그 책을 엄청나게 요즘 많이 읽는다. 이런 얘기가 저 부천에서부터 막 서울까지 들리던데 최근에 어떤 책 읽었습니까? 최근에 읽은 건 이제 싸가지 없는 진보 여러 책들 읽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 교과서 문제집 보고 있어요. 어떤 문제집입니까? 중학교 문제집 보고 있어요. 어떤 과목이요? 과학 과목이요. 왜 또 과학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책들을 보다가 네. 우연히 고등학교 문제집이 있는 서점에서 발견해서 보고 있는데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샀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풀었는데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수준은 중학교 수준이구나. 그래서 중학교 문제집들을 보고 있는데 수준에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 중학교 정도도 과학이면 거의 수학 아닌가요? 네, 그 수학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제 수준에 맞는 책을 다시 보고 있죠. 네. 그 웹툰계 별이라는 게 괜히 생긴 별명은 아니네요. 맥락이 뭐죠? 박성락 씨와 두 분도 그래도 인사 또 나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너무 아쉽게 끝나가지고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또 시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질문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노래패 활동도 하시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노조를 하시면서 이런 활동을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상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일이만 알았다가 뭐 정치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심이 이제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노조 활동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네. 얻게 됐다거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변화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는 저도 이제 회사 와서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막연한 생각했는데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정필원 작가가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전 못 들은 얘기를 또 알고 계시네.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냥 뭐 지금 뭐 울산에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농성장에서 쫓겨나서 밖에 비 오는데 천막에 이제 치고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 그렇게 이제 뭐 다들 주말이면 대공원 놀러 가는데 저희는 애들 데리고 가학대 농성장에 갑니다. 대학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도배 자원 활동이 있어요. 도배? 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아. 장애인 분들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보면 막상 사실상 이제 뭐 좀 그렇잖아요, 환경이. 가면 이제 도배 청소도 하고 도배지도 바꿔드리고 좀 고장난 부분 있으면 좀 수리도 좀 해주고 그런 현대 일을 좀 하죠. 자동차 노동자들을 정규직 기정 노동자, 기득권자라고 너무 쉽게 비난하는 시민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듣고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스스로 좀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자주는 못 하는데 대연수가 250명 정도 된다 있잖아요. 각 공장별로 이제 인원이 한 34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대충 하는 게 그랬는데 각 공장별로 한 번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 나가요. 지금 공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공장당 일하는 노동자 수가 몇 명쯤 되죠? 한 300명 정도? 3,500명?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100명쯤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들을 것 같아서요. 근데 현대차에서 한 공장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A조, B조 이렇게 두 개조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3,300명 얘기했는 건 정규직 노동자만 얘기한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한 3,800명까지 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00명까지 가겠죠. 많은 공장에는. 울산 공장에는 총 5개 생산 공장이 있고요. 그 5개 생산 공장을 지원하는 부서 사업부가 있는데 총 합하면 총 9개 공장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규모가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이제 인원만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공장을 대표하는 또 대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위상은 웬만한 중소기업 전체 위원장보다 사실은 더 막강한 거죠. 저는 1공장입니다. 제가 그 현대차를 오래전에 가보니까요. 네. 보통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생산 공장은 비교적 작업 환경도 쾌적하고 보통 상용차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뭐 그 트럭이나 아니면 좀 싼 차를 만드는 공장은 공장 환경도 고급차 만드는 데보다는 뭔가 좀 많이 열악하고 이랬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뭐 가격대로 따지면 저희 공장이 제일 싼 차를 만들겠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다들 아시지만 엑센트하고 벨로스터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1공장은. 그래서 이제 엑센트가 아직도 나옵니까? 예, 소형차인데 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예전보다. 개선됐죠. 그러니까 저희 1공장이 그러니까 왜 1공장이냐면 현대자동차가 처음 생겨나고 처음 만들어진 공장이라서 1공장이에요. 번호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포니를 만들었던 공장이겠네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1공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공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사업부 9개 사업부가 있는데 그렇게 차례대로 신설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얼마 전에 47일 동안 그 농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하시게 됐는지. 예, 뭐 47일 동안 천막 농성을 저도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냐면 울산 공장의 부당해고자. 네. 그다음에 고소고발자. 네. 손배 가압류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차 회사 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해고됐고 비정규직 투쟁에 같이 연대했다라는 이유로 고소고발되고 손배 가압류 맞고, 그다음에 현장의 안전사고 및 장비사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뭐 최병승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울산 공장에는 14명이 계시고요. 현대자동차에는 총 한 35명 정도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부당해고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를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천막 농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47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게 된 시점은 왜? 결국은 올해 요관에 그런 이제 철회를 하려고 이제 요관을 가져갔는데 결국 관철되지 못했어요. 마무리되지 못했고 좀 마무리 안 되는데 왜 천막을 마무리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천막 농성은 뭐 이후에 또 준비를 해서 시작하면 될 문제라고 판단했고 하여튼 이렇게 울산 공장에 제어 말고 14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여튼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 중이신 예. 거예요? 계속 고민 중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하루 일과 혹은 일주일 단위 일과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뭐 네.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뭐 활동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야 되면 또 여기도 이렇게 오시고 어떤가요? 바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규직 업무만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정규직 지에서 뭐 선전전을 한다. 그러면은 같이 가서 선전전 해주고. 그러니까 정규직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지에 사업하는 것도 같이 가서 연대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바쁘죠. 예. 아까 그 울산대학이라고 그랬나요? 네, 울산과학대요. 울산과학대학 청소하는 노동자들 농성장 방문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 놀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특히 정규직들의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공감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노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현재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그게 더 크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럼 교육과 개선 활동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에서 사용되는 예. 그 구사되는 언어 기준이 거의 노동운동 몇 년 한 활동가 진배 없는데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규직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근속 연수가 거의 이제 한 25년을 네.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이제 취업 준비생이나 네. 취업을 목전에 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으로 자녀들이 입사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네. 생각했던 분들도 막상 이제 우리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 본인의 일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CTS 점거 농성할 때 네. 비정규직 분들이 거기 있는 점거 농성을 했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근데 그 속에 이제 정규직의 자녀들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 생산 라인이 점거됐던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였잖아요. 네, 정확하게 25일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나 혹은 이제 욕설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있나요? 일단 처음 문제는 기속적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규직 임금의 80% 정도의 수준을 회사에 요구해서 그렇게 지금 받고는 있어요. 네. 처우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가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불법 파견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가겠다는 건데 현대차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고요. 현장에서 욕설을 한다라는 얘기하는 부분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비정규직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런 권리들을 막 주장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식들, 바라보는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송곳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처우가 좋아진 거다. 그러니까 욕설도 줄어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선전물에 많이 내기도 했고요. 비정규직 문제가 곧 이제 우리 자식들의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항상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현대차라는 회사가 회사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0년도에 그 최병승 씨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변화가 엄청 많았었어요.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법원에서. 근데 그게 이제 현대차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정규직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형님들이나 정규직 형님들이 현대차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반발심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정규직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인식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측에서는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를 해야 하나요? 일단은 회사가 뭐 분리하면 노사 합의하자. 네. 분리하면 법대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대차 회사가요. 일단은 법에서 판결 났으니까요. 법을 이행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넘게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임금을 착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정규직이어야 되는데 비정규직 임금을 주면서 네. 그렇게 착취를 했고 정규직이 일하는 노동 강도보다 한 2배로 일을 많이 했어요. 비정규직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노동 착취한 거 아니냐. 근데 그만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 법을 이행하라고 이제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예. 또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답답해서 비정규직 지회에서 파업이나 투쟁을 하는데 그것을 회사는 이제 부정하면서 온갖 이제 뭐 탄압을 하고 있죠. 예, 해고자들을 출입을 못 시키게 하고 비정규직 지회 이제 해고자들을 출입 못 시키게 하면서 하여튼 많이 방해를 많이 해요. 사실상 보면. 요즘은 출입은 가능하세요? 출입은 회사에? 가능한데 여전히 지혜 사무실로만 출입을 하게 하고 현장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예, 그것도 예전에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해고되면 전혀 못 들어갔었는데 해고된 노동자가 정문으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까지의 통로는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또 몇 년 동안 싸운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고자인데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저도 해고자인데 정규직 해고자라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뭐 하여튼 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정규직 해고자예요. 그럼 현장에 다 들어가요. 아, 비정규직 해고자는 못 들어가고.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현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공장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 사무실까지는 허락을 해주고 공장 안에는 못 들어간다. 거기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있네요. 해고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 논리가 뭐야? 죄송합니다. 반말이다 갑자기. 차별적 대우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 사정 때문에 더 이 얘기를 길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그만하라고 그런 사인이 아니었어요. 계속 해도 된다는 사인이었어요. 난 그래, 그럼 계속 합시다. 네, 그럼 또 제가 또 질문을 들어보면 공장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1공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뭐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정규직 문제를 자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존재했던 게 있던 것 같고, 근데 또 큰 문제는 이제 회사가 하고 있는 탄압이죠. 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관여하지 마라. 예, 딱 그게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관여하는 순간 비정규직과 똑같이 징계, 고소고발,
선배가 압류 이런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탄압들을 하고 있죠. 정규직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위축되거나 연대를 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 공장별로 분위기 차이가 있습니까? 예, 공장별로도 분위기가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이외에 연대를 하기 위한 나름의 뭐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정규직 지회가 파업을 하잖아요. 네. 파업을 하면 회사는 이제 대체 인력을 투입할 거예요. 그럼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정규직 대원으로서 회사가 불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는데 또 뭐 불법이든 뭐 이런 얘기하니까 회사는 뭐 이거 불법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비정규직 지회 입장에서는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지회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이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이제 막아내는 투쟁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공장 같은 경우는 불법 대체 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같이 정규직 대원들도 비정규직 그 지혜 사람들하고 같이 예, 관리자들하고 이제 막아서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공장에는 하여튼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일공장만 유독 그게 연대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이제 뭐 그런 거 공장이 이제 박성락 대위원이 잘했기 때문에 공장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또 최병승 씨가 또 사실 일공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일공장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네요. 지금 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이 얘기는 조금 설명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대체 인력 투입을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아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없고 그다음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가 대체 인력 투입하는 걸 막으려고 하면 그때 그 대체 투입되려고 했던 다른 노동자들은 그 근처에 와 있지 않나요?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회사가요? 아니요. 정규직 대의원들이 박성락 씨가 대체 인력 투입을 막는다 그러면 네. 현장에 투입되려고 하는 대체 인력을 막아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실제. 네네. 그러면 대신 일하려고 오는 인력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이제 그럼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리 가서 회사가 선수 치고. 그럼 이제 비정규직 지회에 계신 분들이 여기는 파업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나가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정규직 이제 관리자들은 안 된다. 못 나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정규직 대의원회는 대책 인력 아니냐. 그러면 이제 같이 비정규직 지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찰이 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정규직 대의원회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뭐 정지를 한다든가 안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예. 같이 연대를 하고 있죠. 아, 그 회사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짐작이 되네요. 지금 관리자들이 와서 대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요. 아, 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인데 난 관리자들이 와서 대신 일을 하고 있으면은 회사가 합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지만 알바들을 고용해서 관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면 그건 명백한 대체 인력 투입이네요. 네. 불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파업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4일 전에 단기간 이제 이거 계약서를 써서 그러니까 계약서 썼다. 알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봤을 때 알바도 편의점 알바도 다 계약 씁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써서 4일 전에 이제 막 일을 막 가리켜요. 이 공정 파업 공정에. 그게 그 정필원 작가님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요. 정말 만화 같은 풍경이거든요. 파업하는 비정규직, 대체 인력으로 들어오려 하는 알바 노동자들, 그걸 막아내는 정규직, 이게 한 공간이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네.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알바하러 온 노동자들 표정이 굉장히 좀 곤란하겠어요. 아, 예, 상당히 곤란해. 표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돈 벌러 온 것 뿐인데,
막상 와보니까 그런 공간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가 일 못하겠다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근데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하냐면 관리자의, 지인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리자하고 이제 연관된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데리고 들어오죠. 예. 자, 어쨌거나 분위기가 살벌하겠네요. 예, 살벌합니다. 이번 교섭에서 그 해고자랑 징계자 그리고 손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철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철회는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맺은 거는 뭐냐면 재발방지 대책위를 구성하자. 재발방지 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사가 다시 뭐 합의서를 쓰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부당해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그 대책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재발방지 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건 크나큰 현장에 일어나는 투쟁들을 노사가 합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 협약이 있는 거고 현장에 보면 안전수칙이 있는 거고 노사가 맺은 합의서가 있을 거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책 합의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합의서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재발방지 합의서를 작성한다라는 건 뭐 이거는 뭐 사실상 현장에서 이제 라인 잡는 투쟁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생산 라인을 가동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보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의 태도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은 풀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딱 서 있더라고요. 예. 듣다 보니까 그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예. 산별노조인데 정규직은 지부고 예. 비정규직은 왜 지회인가요? 그러니까 금속노조 안에 이제 직할지회라고요. 바로 이제 금속노조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농조합에서 1411노조가 한번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을 받는 거. 네. 예. 받는 게 있었는데 그게 부결났어요. 3번이나 대연대에서 어쨌든 규약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결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조에 들어오면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솔직히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정규직 조합원들의 인식이 아직 비정규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3번이나 부결 났었고 그런 과정에 2010년도 대법원 불법 판정을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전환점을 줬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인식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 당시 1415조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문제고 그래서 지혜도 지혜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요구안을 만들고 회사나 교섭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합은 비정규직 지혜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엄호하고 지지하고 연대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부하고 지회의 차이는요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가 크면 지부고 작으면 지회고 더 작으면 분회고 이렇게 산별노조 체제는 그런 구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필원 작가님 정말 잘하셨고요. 정말 공중파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분의 실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호민 작가 온 다음에 표정이 좀 궁금하네. 근데 그리고 오늘 하여튼 굉장히 고맙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정말 프로그램 명칭에 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제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초대 손님들이네요. 다음 기회에 오셔가지고 또 오나요? 오늘 못하신 얘기들 있잖아요. 네,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리 여기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락 씨도 울산까지 잘 내려가셔야 하는데 네. 지난번에 박성락 씨가 그 천막농성 중에 최병승 씨의 출근 투쟁에 함께하며 쓴 글은 제 목소리로 그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본인이 오셨으니까 그 현대차 비정규직 판결 승소 후에 서울서 울산 내려가는 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날 쓰신 글이 또 있더라고요. 짧게. 그건 본인 목소리로 직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사 여기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글 잘 읽어주세요. 서울 상경 와서 이렇게 기분 좋게 내려가는 건 처음인 듯. 늘 오늘만 같아라. 모두들 입가에 미소가 한가득하다. 법원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정규직 전환 판결했다. 부당 해고된 엄길정, 박성락보다 법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으니 해고된 우리보다 더 좋았다면서 웃는다. 비정규직 투쟁으로 더 노조활동에 큰 힘을 얻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던 엄길정 씨의 발언. 예. 여기서 웃은 이유는요, 되게 엄길정 해고자를 사람들이 좀 놀리면서 줄여가지고 엄고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박성락 씨가 직접 엄고자라고 쓰셨는데 참 그렇게 못 읽고.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진짜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 나 또한 비정규직 투쟁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나 자신보다 악조건 속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슬퍼했던 나 자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덜 힘들고 더 힘낼 수 있었던 힘인 것 같다. 오늘 판결로 앞으로는 콘베아 라인에서 앞문짝 뒷문짝 조립하며 앞뒤에 혼재되어 있던 모습이 똑같은 노동자이길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더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안을 수 있어 좋다. 그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착취의 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 고하셨습니다. 노동자의 꿈이 모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완성됩니다.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 만화가 조호민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노동학 개론, 매주 목요일 0시에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코너죠. 이 숙제검사 코너는 대학생들이 낸 과제물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기에 좋은 내용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의 글 중에서 골랐습니다.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을 때 내 첫 번째 감정은 놀라움이었다. 노동자 대회 속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노동자들의 모습은 강경투쟁이라는 구호가 붙은 그들이 입은 조끼가 무색할 만큼 참 평범했다.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정말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흔히 보던 아저씨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다. 우리 아빠와 아빠 친구들 혹은 내 친구들의 아버님과 같이 그들은 평범한 40, 50대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도 참 소박했다. 강경투쟁, 해고는 살인이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라는 노동자 대회 현수막들이 무색할 만큼 그 사람들은 정말 소박하고 평범했다. 몰래 훔쳐들었던 대화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를 하나 꼽아보면 바로 어묵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아저씨 무리들의 대화다. 말투로 보아 경상도에서 온 분들 같았다. 아침 일찍 출발하신 듯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심을 아직 못 먹었다면서 같이 온 일행에게 형님 먹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뎅 하나만 사 먹읍시다. 라고 한 아저씨가 그러자 일행 중 한 분이 아 그럼 좀만 사 먹어라. 이따가 끝나고 해장국 먹자. 밥 먹어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묵이 먹고 싶다던 그 아저씨는 좋아하며 어묵을 파는 간이 포장마차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문득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배전단 인상착의에 노동자풍 외모라고 쓰였던 것이 떠올랐다. 투박하고 험상궂은 그런 노동자풍의 범죄 인간적 외모는 정말 어디에도 없었다. 또 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많았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여성 청소요용 노동조합이었다.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고운 노란 조끼를 입은 40, 50대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인 노동조합이었다.
주로 남성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 엄마와 비슷한 아주머니들을 보자 놀라웠다. 그리고 문득 갑자기 알바할 때가 생각났다. 아울렛에 있는 냉면 전문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식당층을 청소하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날 불렀다. 냉면 하나 포장해달라고 하셨다. 냉면은 잘 불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울먹거리시면서 그때가 4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점심때 그 층에서 어린아이가 토하는 바람에 그걸 치우느라 식사를 못했는데 그 후로 매니저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아침도 먹지 않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셨다. 점장님께 말씀드리고 냉면을 포장했다. 포장한 냉면을 가져다 드리려고 할머니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두리번거리고 있었더니 화장실 옆에서 조용히 섹시라고 부르며 손짓을 하셨다. 그리고 화장실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셨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왜 드시냐고 여쭈었더니 매니저에게 식사 시간 이외에 뭘 먹는 걸 들키면 바로 해고라면서 연신내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내게 고맙고 미안해 할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 냉면을 가져다 드리고 돌아와서 점장님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그날 일이 끝날 때까지 그 매니저란 사람을 욕했다. 청소영역 노동조를 보면서 그 할머니가 생각났다. 이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투쟁할 때 꼭 이겼으면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다. 여기까지가 학생이 쓴 글인데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작가가 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옆칸에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청소하는 분이 변기에 앉아서 주무시면서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녹음한 파일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고요. 우리 주변에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한 번쯤 더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